지금 36조 원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담보도 없이 이자도 붙어 있는 채로요. 이 숫자가 그냥 숫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6조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쌓였는지, 그 다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빚이 왜 폭발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이 왜 특히 위험한지요.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2026년 5월 초 불과 2거래일 만에 5에서 6% 상승했거든요. 오늘 아침 9시 3분에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7,5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신기록 사상 최고치를 외쳤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겁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 계좌는 왜 빨간불이 켜졌을까요? 실제로 이 기간 상승한 종목은 200개였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은 679개였거든요. 상승 종목의 3.4배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수 상승분의 43%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중소형주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지수가 5%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서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인 걸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메우려고 또 빚을 냈습니다. 손실이 나면 만회하려고 빚을 낸다. 그 빚으로 산 종목도 빠진다. 또 빚을 낸다. 이 루프가 반복된 결과가 신용융자 잔고 36조 원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사상 최고치예요. 이건 투자 열기가 아니라 손실 회피 심리가 누적된 숫자입니다. 신용융자가 왜 일반 빚과 다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인데 담보가 바로 그 주식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데 내 돈은 600만 원이고 증권사에서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주가가 20% 빠지면 주식 가치는 800만 원이 돼요. 이 순간 증권사는 담보가 부족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하는데요. 반대매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종목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더 빠집니다. 같은 종목을 신용으로 들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도 담보 부족에 걸립니다. 또 반대매매, 또 하락. 이 루프가 돌아가는 속도는 인간의 판단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팝니다. 중소형주에서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하루 거래량 자체가 적거든요. 반대매매 물량이 수십억 원만 나와도 주가가 10에서 15% 단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겨우 2, 3%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특정 중소형 종목에서는 반대매매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겹칩니다. 신용융자는 빌린 돈에 이자가 붙는데 현재 주요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는 연 8에서 10% 수준입니다. 1,000만 원을 빌리면 하루 이자만 약 2,200원에서 2,700원이에요. 한 달이면 66,000원에서 81,000원입니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소폭 빠지는 동안에도 이자는 매일 조용히 쌓입니다. 36조 전체에 걸쳐서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늘었다는 건 시장에 낙관론이 퍼져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일부 분석가들은 신용융자 증가는 유동성 확대의 신호로 읽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오르는 국면에서 신용이 함께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고요. SK증권은 이번 달 삼성전자 목표가를 50만 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의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보고 과열의 끝자락에서 항상 신용이 정점을 찍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숫자, 정반대 해석인 거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장이 결정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쪽 해석이 틀렸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더 큰 위험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벌었다더라는 말이 정보가 아닌데도 뇌는 이걸 신호로 처리합니다. 이미 빚을 진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더 큰 베팅으로 만회하겠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신용융자 잔고 36조 안에는 이런 만회를 위한 추가 베팅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국내 신용융자 잔고가 당시 사상 최고치인 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코스피는 고점 대비 23% 하락했어요. 2022년 말까지 신용잔고는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23조에서 10조, 차이가 13조 원입니다. 그 13조는 반대매매와 손절로 증발한 겁니다. 지금 36조는
그 2021년 최고치보다 56%더 큰 숫자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다를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랠리는 AI 수요라는 구조적 변화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의해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 679개 종목 투자자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계속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지수는 7,500선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중소형주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부담은 이자와 함께 계속 누적됩니다. 이 경우에도 36조의 시한폭탄은 천천히 심지가 타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지수가 2~3%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만 해도 코스피는 아침 7,510에서 9시 31분에 7,266까지 불과 28분 만에 마이너스 3.3% 빠졌습니다. 이 정도 낙폭이면 신용융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일부에서는 반대매매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쇄가 지수 하락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3조가 증발했던 2021년 상황이 더 빠른 속도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매주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하는 신용융자 잔고 수치입니다. 이게 36조에서 38조, 40조로 계속 올라간다면 과열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반대로 갑자기 34조, 32조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방향 모두 주의가 필요한 숫자인데 지금은 올라가는 숫자든 내려가는 숫자든 둘 다 경고등입니다. 매주 신용융자 잔고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빠르게 줄기 시작하는 날,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